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 읽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한 가지,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원래 약 20년 전에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토머스 스탠리의 그 책 출간 2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그 작가가 2편으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을 집필한 건데요. 안타깝게 토머스 스탠리는 이 책을 집필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딸인 세라 스탠리 펠로가 아버지와 같이 공동으로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남긴 여러 가지 자료와 메모를 정리하여서 이 책을 마무리해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2019년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토머스 스탠리 그리고 그의 딸 세라 스탠리 펠로이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미국에서 소득이 평균 이상인 사업가, 경영자, 교사, 엔지니어 등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왜 어떤 사람들은 소득을 재산으로 더 잘 전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담은 책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은 500만 권 이상 팔렸다. 왜 그의 책은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 아마도 부유한 집안이나 특정 민족 출신 같은 배경이나 조건 없이 행동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와 상반되는 뉴스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는 한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받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그 과정에서 방해 요인들과 반대자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말이다. 20년 전 이웃집 백만장자가 탄생했던 특징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치 지형의 변화나 경제 환경, 유행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부자 방정식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 공식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트레이딩업, 주로 중저가 상품을 구매하던 중산층도 품질이나 감성적 만족을 위해 명품에 준하는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부분적으로 구매하려는 경향으로 상향 구매라고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 같은 일상의 방해 요인들 때문에 지출보다 저축이 많으면 되는 이 간단한 공식의 효과를 맛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작가가 SNS를 일상의 방해 요인들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 책을 읽다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게다가 의료비와 교육비의 증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가 따랐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나 직업 경로는 오늘날 부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일부 비평가들은 이제 이웃집 백만장자란 개념은 죽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스탠리 박사가 다룬 성공담들이 1990년대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은 주식붐 덕분에 가능했으며
박사가 제시한 데이터에 생존자 편향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최근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불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습관, 생활 양식은 지난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제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그런 행동과 습관, 생활 양식을 통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책은요, 이 두 부녀 작가죠. 아버지와 딸이니까. 이 작가들이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조사와 또 자료, 또 설문조사,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를 찾아 나서다. 백만장자들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들은 있지만 그들의 수가 우리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미국 인구에 비해 극소수이므로 어떤 조사 연구에서든 많은 표본 집단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통은 그 지역 주민 모두가 백만장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대한 데이터와 우편번호별 주소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순재산이 높다고 추정되는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쓴다. 참고로 이 책이 조사한 자료는 미국에 한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미국인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사 연구와 타깃 시장 설정 절차가 이웃집 백만장자를 찾아내는 완벽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백만장자들은 자신이 살 집에 큰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재산을 모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유한 동네에 살 가능성이 낮다.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나 경제적 자립 블로그에 간혹 백만장자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애초에 부유해 보일 생각이 없었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까닭이다. 우리가 보통 부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호화로운 집이나 아주 럭셔리한 차들, 또 명품 시계나 옷, 또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을 화려한 사진을 올리는 것, 이런 것들과는 애당초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한다. 우리가 소개하는 이웃집 백만장자의 다수가 편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세상에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본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에서 얻은 표본을 연구하면서 예비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명칭이 적절한 이들도 만났다. 아직 백만장자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 길로 가고 있는 개인들 말이다.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능한 사람들을 식별하려면 개별 구매 행위나 직함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스탠리 박사가 1996년에 조사하고 인터뷰했던 이웃집 백만장자 중에는 회계사나 고철 수집상처럼 치료하거나 평범한 업종으로 보일 수 있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도 많았다. 1996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엔지니어나 교사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은 소득을 부로 바꾸는 비상한 자질, 성격, 능력이 있다. 백만장자라고 해서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고철 수집상도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 동네에 있는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고철 수집상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 모두가 소득을 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자동차, 저렴한 시계, 적당한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모두가 부를 쌓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스테니 박사가 말했듯이 그런 요인은 표식이 될 수는 있지만 예측 변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 한 가지 경제적 결정이나 생활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행동과 경험의 포괄적 유형을 고려해야만 한다. 부의 전제 조건, 돈을 중히 여겨라. 앨리슨 러만은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생계를 꾸려가느라 고생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앨리슨의 경제관념의 멘토 역할을 해준 이는 그녀의 조부모였다. 앨리슨은 우리와 인터뷰하면서 돈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을 좀 독특하게 표현했다. 책임감 있게 돈을 관리하면 나중에 그 돈이 당신을 돌봐줄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처럼 들려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돈을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면 돈도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한다. 현재 54세인 앨리스는 대학생 나이에 2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녀는 같은 동네에서 20년 동안 거주 중이다. 그녀가 $200만 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경험과 그에 대응한 행동 덕분이었다고 했다. 저는 맞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생계에 대해 생각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13살이었던 저도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가질 수 없었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매일 신문 배달을 했고 영하 40도의 날씨에도 배달을 거르지 않았죠. 저는 타고난 행동가, 일꾼, 문제 해결사였거든요. 당시엔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었어요. 저는 조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분이세요. 그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으리라 기대하는 몇몇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몹시 실망하시는 걸 곁에서 지켜봤죠. 지금도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멋진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아버지는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시급이 $6 50센트인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무조건 10%를 저축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경제적인 그런 교육을 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앞에서 돈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해 하셨죠. 너희들은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에 내 자신이 지금 열심히 경제적 공부를 해서 금융 지식을 쌓아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면 되겠죠? 친구들은 저를 보며 저축은 진짜 직장을 잡은 다음에 하지 그래? 라면서 웃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일찌감치 익히고 고수해온 습관이었어요. 희생이 아니라 습관이요. 저축을 하고 백만장자가 되면서 조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죠. 저는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과정, 즉 한 가지 목표를 이룬 다음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만족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백만장자가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노력하면 되는 일이었죠. 때로는 하루에 14시간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럴 가치가 있는 희생이니까요. 이거는 분명한 목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것에 성취감과 또 만족감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보면 좋은 시절이었던
없다 싶기도 해요.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몰고 다녔던 일만 해도 좋은 추억이죠. 35세 무렵에 처음으로 백만장자가 되었고 54세인 지금은 순재산이 200만 달러 정도 돼요. 제가 아주 평범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제 재산이 그 정도라고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돈 자체도 좋지만 저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는 편이죠. 앨리스는 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그들은 사회적 단서에 의존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남들과 어떻게 경쟁할지 결정하며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앨리스는 특히 부모 노릇을 하면서 매우 경쟁적일 수 있다 라고 시작했다.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 말이 굉장히 뼈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호화로운 생활과 어떤 소유물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죠. 또 그것을 나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나 현재 월 수입이 평균 얼마인지, 나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이런 재정 상태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결정들이 재정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앨리스는 영화의 추위 속에 일하면서 작고 소소한 결정들이 재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앨리스는 백만장자가 되는 경제적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돈을 중히 여기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적 선택을 해온 덕분에 현재 그녀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부모님의 영향이 없었으면 앨리슨도 도중에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면 지금 나 자신의 소비 형태가 어떤지, 나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행동이나 소비 행태가 지금 나의 자녀에게 어떤 경제적 교육을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이혼할 때 그런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죠. 제게는 선택권이 있었으니까요. 돈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려워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소방서에서 일해요. 이 일이 좋아서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은 월급보다 투자 소득이 더 높지만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내가 부자라고 주변에 자랑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앨리슨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명성이나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또는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황이 어떻든 경제적 성공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자기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사례를 보면 1996년에 스탠리 박사가 묘사했던 이웃집 백만장자의 행동 특성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리스, 고급 승용차, 야심적 소비자. 흔히 우리는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마케터들은 우리가 고급 승용차 소유주와 운전자를 다소 부정확한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들인다. 하지만 이웃과 친구, 가족이 모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이 재산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들은 리스한 것일 때가 많다. 리스란 장기 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 타는 것입니다. 소득 명세서상 부자인 소비자들은 호황기에는 특히 차를 리스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소득 명세서상 부자라는 이야기는 고소득 직장인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재산이 백만장자가 아니라 수입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10년 오토모티브 뉴스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부사장의 말을 빌려 벤츠 신차 판매의 절반이 리스 차량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리스 비중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50% 선을 유지한다고 했다. 벤츠의 리스 비율은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승용차의 리스와 구매 비율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이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지난 10년 동안 리스는 승용차 신차 판매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이미 부자인 듯 소비하며 부자 행세를 하는 출세지향적 계급 집단은 실제로 재산을 모으기보다 부유해 보이기 위한 소비를 더 잘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죠. 실제 백만장자가 아닌데 백만장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사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집단이 소득 명세서상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를 모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차를 리스하지 않고 구매하려 할 것이다. 우리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백만장자의 14%만 차를 리스했으며 리스한 차 가격의 중앙값은 46,000달러였다. 반면에 새 차를 구입한 백만장자들은 중앙값 35,000달러의 차를 산 것으로 집계됐다. 백만장자들이 새 차를 사는데 들인 가장 높은 평균값이 35,000달러, 약 4천만 원에 살짝 넘는 그런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를 리스한 백만장자들의 경우 25%가 고급 승용차를, 75%가 혼다나 도요타 같은 일반 승용차를 리스했다. 차를 장기 렌트한 백만장자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그냥 대중적인 차를 리스했다는 이야기죠. 스탠리 박사는 부자인 척 그만해라 에서 출세지향적 계급 집단을 소개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은 아마 이들을 가리킨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는지 아닌지로 다른 사람이 부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부자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선입견들이 좀 많이 있죠. 이런 식의 판단은 부정확할 때가 많을 뿐 아니라 신중하게 소비하라는 사람들의 결심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스탠리 박사는 한 독자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부의 문제에 관해 냉소를 표하는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어디에 사는지, 어떤 종류의 차를 운전하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 냉소적이지 않기가 힘듭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차를 몰고 또 어떤 지역에 사는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산다 하면은 굉장히 굽신굽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 보기 싫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부자들의 교회에 다닙니다. 많은 신도들이 캐딜락, BMW 등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우리는 그들이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과도한 지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 부설, 학교에 다니는데 다른 아이들이 가진 노스페이스나 아바크롬비, 비싼 신발 등 신분 과시용 물건들이 불필요하다고 말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내는 이들을 보며 비싼 물건들을 그렇게 사들일 돈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냉소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고급 옷들을 입고 다니면 나의 아이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렵겠죠. 스탠리 박사가 그 독자에게 해준 조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무엇을 살 수 있는가로 사람이 본성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둘째, 그 독자가 의심한 대로 부자처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닐 때가 많다고 했다. 이것이 그들이 부자인 이유다. 만일 자신에겐 근검절약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거리낌 없이 소비하고 싶다면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소득 명세서상 부자들이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일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평균 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대다수가 영구적인 고소득이나 고액의 경제적 원조, 빚이 있어야 가능한 생활을 그들 자신과 가정,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는 성인 자녀에게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부유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입보다 검소하게 살고 가치를 따져 물건을 사기 때문이다. 네, 구매를 할 때 그 물건이 예쁘고 굉장히 스타일이 좋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 소위 가성비를 먼저 따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냥 예뻐서 소비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나쁜 구매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재산 축적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출과 소비를 할 때마다 경제적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기 위한 훈련으로 여기며 한결같은 절제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기념일. 3월 1일 하면 우리나라의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3.1절 독립기념일이죠. 그런데 개개인에게도 이 경제적인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나의 자산이 나의 소득보다 더 많아졌을 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부수적 수입으로 내가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때, 이럴 때 경제적 독립기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 독립기념일을 언제로 맞춰놓고 계시나요? 그 덕분에 그들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구매에 대해 연구하고 평가하고 면밀히 검토한다. 스탠리 박사가 말했듯이 백만장자의 아내는 남편이 최근 상장한 회사 주식 800만 달러 상당을 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내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계속해서 그 주의 신문에서 25센트, 50센트 식품 할인 쿠폰을 오리며 미소를 짓는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은유 같습니다. 네. 남편한테 무려 800만 달러어치의 그 주식을 선물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은 거의 뭐 100억이나 되는 그런 액수인데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늘상 하던 그런 경제적 습관을 계속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할인 쿠폰을 오리고서 그 할인 쿠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일화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언제 그 하루는 빌 게이츠하고 점심을 먹으러 맥도날드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달러와 함께 그 맥도날드 햄버거 할인 쿠폰 정성껏 오려서 가지고 다니던 할인 쿠폰을 꺼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맥도날드 할인 쿠폰을 사용한다는 게 참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정도의 어떤 검소한 절약 습관이 있었기에 그렇게 부를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행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견해와 영향력에 무관심하고 수입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 데 능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소득을 소비해 버리는데 그냥 급급하죠. 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 워렌 버핏의 또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결과로 그들은 더 자유롭게 직장을 바꾸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모험을 할 수 있다. 한결같이 절제하는 소비 습관이 자기 힘으로 부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현재 부유한 사람들의 기본 표식이다.